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본부에 정밀 공습을 가했습니다. 공습 이후 헤즈볼라 수장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헤즈볼라 수장의 생사 여부 파악이 됐습니까? 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생사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신 보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이스라엘이 나스랄라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통신은 레바논 정부원을 인용해 헤즈볼라 고위 간부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 다이헤에 헤즈볼라 지휘본부를 정밀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당시 지휘센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스랄라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고층 아파트 6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6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최근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 무함마드 알리 이스마일과 부하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장 나스랄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랄라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공습으로 중동 내 확전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이튿날인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도 레바논에 폭격을 가했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확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란은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여야 대표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들의 당 장악력과 전국 주도권을 건 대리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치부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여야 지도부의 주말 일정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산 방문인데요. 이후엔 부산의 한 지역병원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의료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인천 광화군을 찾았고 이 전남 곡성 지원 유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오는 30일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인천 광화군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3일부터 전남과 부산도 잇따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호남 지역 선거전에 뛰어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전남 곡성의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 대표가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주민과 접촉면을 늘려가는 가운데 두 야당 사이 후보 고발전까지 벌어지면서 경쟁도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보수세가 짙은 부산 금정에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당대표의 리더십과 지도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때 아닌 구약 성경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들고 나온 건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맨날 가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 다 안수 집사님들이셔서요. 외우세요?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아니 그렇죠.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구약을 다 외운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징역 5년을 구형했을 거다. 결국 이 대표는 검찰을 직격한 거라고 봐야겠죠? 불공정한 수사라는 것이죠. 검찰 구형량도 그렇고 기소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판을 판결을 임박한 상황에서 아마 재판부에 대한 또 호소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 9월경에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뭐 왕자 논란이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아마 구약성서를 외울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속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비유적 발언이었고, 구약성서라는 게 전 잘 알지 못하지만 뭐 2만 절 이상의 그 방대한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과장 허위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9개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저걸 들었을 때 후보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그런 구체성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학력, 경력, 그다음에 뭐 재산관계, 친분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행위라는 측면이 있어요. 행위.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건 행위적인 측면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 그 사실관계를 볼 때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과거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라는 게 나를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 리가 없다라는 과거의 일정 경험적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성서를 외운다 못 외운다는 능력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과거적인 측면이 아니고 현재 나는 그걸 외운다 못 외운다, 이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런 그 공약을 내면서 이걸 하겠다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전부 다 허위사실 공표인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약간은 헷갈릴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법조인들 측면에서 보면 명확히 구별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저기서 바로 잡아주셨어야죠. 그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구약을 다 외운다라고 했던 발언과 이재명 대표가 그 최근 재판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발언, 그런데 두 개가 좀 비교가 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걸 해악이고 풍자지 어떻게 네.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성서를 다 외우시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냥 아주 접근한다면 큰 틀에서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뭐 그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위중교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50억,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어떤 큰 비위 행위가 있었던, 그렇게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또 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50억 받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건데, 그러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위 행위가 있었느냐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실 발언을 가지고 또 과거 사연이 나와가지고 또 이게 커진 면이 있어서 이런 거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는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공정이 생명이다라면서 또다시 검찰을 비판했고, 또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검찰이 압박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검찰의 조직원들도 사람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압박을 느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올바른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히 지난번 그 공선법 2년 구형 이래로 예. 민주당에서 좀 화들짝 놀란 기색이 있는 것 같아요. 법 왜곡죄 등의 입법 내지는 뭐 그간에 물론 해왔던 행태이긴 합니다만, 검사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뭐 여러 대책위, 태스크포스 이런 걸 통해서 압박 요소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사법부의 시간은 사법부의 시간표대로 간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역시도 검찰이 그 주어진 소명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전에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의 그 파안대소하는 장면들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당 최고위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명예로운 여러 가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치 그 개인 로펌화 돼서
그야말로 개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골몰하다가 그것을 넘어서서 뭐 구약을 가져오는 등 그 뻔히 어떤 의도로 가져왔다는 것이 보이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뭐 또 서로 웃고 하는 이런 모습 절대 좋게 보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자, 문제가 됐던 그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예.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어요. 들으시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보시고. 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네, 들으신 것처럼 비서 김모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 놓은 내용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법조인이시니까 법조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판사라면 저거는 고민할 거 없이 위증 교사 유죄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 또는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원래 위증죄라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없는 내용을 기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위증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 김진성 씨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겠죠.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거야 얘기하는 게 뭐 배경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그럼 김진성 씨가 저게 진실이다. 근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 준 대로 법정에 가서 얘기하면 그건 위증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그 진실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해도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김진석 씨가 분명히 막 선거 지원 업무 나갔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경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된 거야. 근데 그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김진석 씨의 기억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이것 자체가 위증교사이기 때문에 진실인지 여부는 그건 양형이 인자입니다. 따라서 저건 위증교사라는 부분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위증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치 위증을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해서 말을 했다. 이런 지점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저 통화 내용에서 일부러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해라라던가 어떤 특정한 문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만 말해라라던가 이런 방식의 강요나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몰아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증교사로 의심해 볼 법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은 녹취록에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 요지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문서이고 이미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사적인 알리바이를 정리해서 따로 쪽집게처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고 분명한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특정 부분만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을 하니까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부분만 보고 위증교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다라고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전체를 다 들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판사도 전체를 다 들었던 만큼 이 맥락을 충분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 내용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뭐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에 비해서는 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고 검찰 측이 이제 논고 의견 진술을 하게 되고 변호인이 최후 진술하고 또 피고인도 아마 본인이 직접 입장을 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야 이제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이제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또 오늘도 일정을 비우고 지금 그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위증교사범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그런 워딩입니다. 우리가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내가 죄가 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위증교사범의 경우에도 가장 흔하게 나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본인 변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해도 위증교사를 피하기 어려워요. 기억나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래야 돼요. 사실을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 자체가 주로 이제 위증교사할 때 많이 혹시나 녹음당할까 봐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자꾸 기억을 되살리거나 또는 뭐 주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위증교사의 정황이 있는 거고 그 김진석 씨 본인이 법정에서 나는 위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증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본범이 얘기한 상황에서 교사범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거죠.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지난주 검찰 구형이 2년이어서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서는 검찰 구형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이 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많은 법조인들은 300만 원 정도의 구형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인에게 있어서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2년이나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있을 구형도 역시 10개월에서 3년 정도 양형 기준이 있다고 하니 최대한을 구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이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궁금함이 있냐면 이 위증교사가 시작된 것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위증교사,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옆에서 도왔냐 안 도왔냐 이런 문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주범이었던 KBS PD는 선고유예더라고요. 그런데 공범인 옆에서 도왔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앞뒤가 바뀔 수가 있죠? 저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정말 KBS 측이라든지 거기서 최초로 PD에게 어떤 경징계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야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재판을 한번 선고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0개월에서 3년까지 그리고 3년을 구형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검찰 구형량에 따라 민주당에 미칠 파장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공직선거법이 2년 구형했잖아요. 근데 이 위증교사 사건은 2년보다 많이 구형될 경우에는 또 이제 검찰을 향해서 파상공제를 펴겠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만 있는 것이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포함된 거죠. 이게 2002년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허위 사실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이 붙여진 거예요. 그 재판에 가서 김진석 씨가 위증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고 이런 연결고리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같이 포함된 양형인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년이 최대 이제 양형 기준상 기준인데 2년 6월 3년 정도는 구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검찰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 양형인자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걸 가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계적 구형을 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2년보다 높은 구형량이 나오겠죠. 네. 검찰 구형보다 결국 더 관심인 건 1심 선고일 텐데 지금 선거법 1심 선고 기일이 11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가 혹시 선거법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게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로 이제 선고 날짜가 정해진 상태이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 그러니까 선고 직전의 단계가 30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결심 공판 이후에 사실은 선거
선고까지 통상 뭐 최소 한 달에서 뭐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대부분 법조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아무래도 선고 날짜가 정해진 만큼 먼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많아봤자 이제 몇 개월 더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쨌든 결론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선거법과 위증교사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아마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대장동 의혹 재판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 진술조서가 창작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문자를 공개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동 저희가 1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백현동부터 사업을 같이 해왔던 위례신도시부터 사업을 같이 해왔던 남욱 변호사 등이 있어요. 예. 남욱 변호사 등이 그러니까 2013년도 경에 이건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시의원이었던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정책실장 등을 뭐 술집에 가서 술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를 그 당시부터 이어왔다 이런 취지의 이제 입증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그 당시 그 유흥업소의 사장이 이제 검찰에 진술조서를 낸 거예요. 진술을 한 건데 증언 과정에서는 좀 달리했다는 거죠.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자기는 얘기했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 증언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검찰 진술조서가 옳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정 앞에 증언이 옳고 검찰 진술조서가 틀리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데 어느 것이 옳은지 언제 오염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다른 간접 증거가 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문자가 복원된 게 있어요. 남욱하고 그 해당 증언했던 그 여사장하고의 문자를 보면 이건 남욱이 제출한 게 아니고 포렌식에서 복원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흥업소의 종업원도 와서 진술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단정하는 것처럼 법정에서의 여사장의 증언이 맞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그 부분이 틀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좌진상, 우동규 이 말에 대해 유동규 씨와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뭐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측근이 확실하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이 앞선 나온 시제에서 남욱 변호사가 유흥주점 사장한테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정말 순진하게 그지없구나. 아니 이재명 시장의 측근을 하다못해 성남시청 공무원이라든지 뭐 같은 정치권에 있는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술집 사장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도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동반자, 그러니까 일종의 측근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직위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지와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조언을 많이 얻는다더라. 뭐 그러면 입주자 대책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에게 조금 많이 조언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을 두고 측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측근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사업 과정에서 비유 행위가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검은 돈을 이재명 시장이 받았느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뭐 유동규 씨가 됐든 뭐 남욱 씨가 됐든 누구에게 유흥이라든 어떤 접대를 받았느냐, 그럼 그들의 잘못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또 만약에 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잘못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때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립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측근이냐 아니냐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약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김용 당시 시의원의 경우 2013년 경에요.
이게 대장동 사업을 하려면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조례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김용이 그 당시에 키맨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던 것이고, 자 측근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는 제가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를 물어볼 때는 똑같이 어떤 경험을 공유했는지를 그 간접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를 보면 측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물은 거죠. 어떤 내용들을 오갔길래. 그러니까 유동규 씨 말에 따르면 뭐 수십 차례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이가 계산해주고 유동규가 가서 술 접대하고 이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김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1심에서 5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판결문에 보면 김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 이런 문제로 6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 측근인 김용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런 취지의 이제 말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이 검찰이 확보해서 이번에 공개한 이 문자가 더 쟁점이 되는 거는 결국 재판부 판단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인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측근이냐 아니냐의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세 맞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그 위례 신도시 사업 또는 대장동 사업 이후에 이제 백현동 사업까지 이어지는 그 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2013년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공소장에 이게 이미 적시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을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그 전화의 포렌식을 통해서 문자를 복원한 상태에서 거기서 증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확실한 증거로 아마 채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우리가 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잊혀져서 그렇지, 당시에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기를 술을 100번, 1000번도 더 같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마다 남욱 씨가 예를 들면 돈을 지불하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유흥주점에 누가 와서 어느 정도를 먹고 가서 본인이 이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성남 실세들, 성남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성남시의회 의원이 왔다 갔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이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박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텃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 지금도 리뷰 분이에요, 분이. 대표님, 여기 분이래. 일로 와봐. 우리 엄마도 옛날에 분이라고. 우리 경남 국민을 부자되는 나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국민으로 만들어주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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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지그러.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강화군을 찾아서 박영철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오늘은 이제 또 부산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 이 중에 2곳은 뺏기면 어떤 민심의 동요를 얻는, 그러니까 상당히 선거의 규모는 작지만 그 의미는 큰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강화군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뺏겨본 적이 없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냈어도 그 무소속이라는 것은 당내 문제 때문에 당내 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빼앗기면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고 금정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다 진두지휘를 해야만 하는 선거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구심력이 작용하느냐 아니면 원심력이 작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정당의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아마 선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강화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인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기는 했지만 대표 취임 이후 이렇게 선거에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거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좀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선 계기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집안에 불이 났으니까 급한 불부터 먼저 껐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됐던 건 여당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여당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후보 등록이라든지 선거전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을 미룰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아마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된다. 이런 지금 위기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보궐선거가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총선이나 정기적으로 있던 선거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선거인 것은 맞으나 결국에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떤 위기론이 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이나 인천 이런 굉장히 우세 지역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러니까 그 과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복당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 이 안상수 후보를 겨냥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여권에서는 안상수 후보가 지역 기반이 좀 탄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수표가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 지지가 탄탄하다 뭐 그런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좀 인지도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인천시장을 2번이나 하셨었고 또 국회의원 3선 그리고 이전 직전 그 대선의 경선 후보로도 나왔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기조와 다르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그 총선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복당은 없다. 당선돼서 돌아오더라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아주 지금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만 그 현지에서 그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또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패배한다. 네. 아마 대표 사퇴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지금 말씀이 나왔지만 안상수 그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복당은 없다. 이거는 그 당대표로서 좀 메시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당은 없다라는 것은 혹여라도 안상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복당 없다 그런 공허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본인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복당은 없다고 한다면 자기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 민주당이 혹여라도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패배하는 것과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안상수 후보에게 패배하거나 혹여 부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된 후보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쨌든 물론 정권의 인기가 조금 낮아서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표 2번 연이어 패배한다면 그 여파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복당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당락에 상관없이 그 안상수 후보가 당선되든 떨어지든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배준영 의원과의 어떤 뭐 갈등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글쎄요, 지지세가 옛날만큼 같지 않다는 또 중론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세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방선거는 보통 국회의원 선거 달리 전국적 이슈에 영향을 덜 받는 선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선거 결과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정부적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아마 뭐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론을 해보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 등을 보태면
좀 더 낫겠다 싶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승산이 있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고 보탰을 때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건 한동훈 대표만의 책임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여당 당정의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지만 정부가 뛰어들어서 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만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들리기에는 이미 당정 간의 그 어떤 국민에 대한 지지세가 많이 꺾여진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또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입주합니다. 입주를 했고요. 앞으로 여기서 이제 살면서 서울과 곡성을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저 개인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이 자기들의 선거라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영광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양보하지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양보해서 지려고 하는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살이를 하긴 하되 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조국 대표에 이어 한준호 의원도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치열하게 붙은 곳이 바로 호남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재보궐 선거 이 두 당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굳히기냐 뒤집기냐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은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내포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호남을 놓치면 우리는 진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지도부 2기 체제가 들어섰는데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게 일부라도 지분을 내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이 한준호 최고위원이 직접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보겠다 이런 각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라도 받게 되면 이른바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지금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도 아니거든요. 예. 국회 내에 좀 소수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존재감을 완전히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더 한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상진 홍보위원장이요. 그제 SNS에 올린 글에서 영광 호텔 한 달 살이 대 영광 아파트 한 달 살이라면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저격했는데, 한 의원이 또 호텔 가격을 공개하면서 맞받았더라고요. 두 당이 범야권인데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전형적인 2등, 3등 전략인 거죠. 저희 1등 후보들은 저런 전략 안 씁니다. 그냥 후보의 경쟁력, 정당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께서 한준호 의원이 늦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본인도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전세 얻어 사셨어야죠. 월세 얻어가지고 살면서 뭐 호텔 사나 월세방 사나 무슨 차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울에 사또 뽑는 선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의 대표가 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국민들은 자기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정도로 그만큼 국민들과 친화력 있는 후보들을 뽑는 것이지, 국회의원은 서울 가서 정치하는 사람, 군수는 본인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네거티브 공격에 영광 국민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영광군수 재선과 관련해서 후보 고발 문제로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를 결국에는 경찰에 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당초에는 민주당의 그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려다가 직전에 탈당을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에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와중에 마치 그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 뭔가 좀 부정의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차원에서 경찰에 아마 고발을 한 모양인데,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정치를 사법화의 장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이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광 군민들의 이제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실 8차례의 군수 선거에서 3차례를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2차례 재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1 기준은 청렴한 후보다. 그러니까 본인 능력을 보겠다. 물론 뭐 아직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난 총선 국면에서 지민 비조를 통해서 비례대표
전체적인 득표율을 보게 된다면은 조국 혁신당이 더 많이 얻었었거든요. 43.97%를 얻었고 민주당의 경우는 40%를 하회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두 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에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조금 잡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부산 같은 경우 원래 애초에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완전하게 우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아슬아슬하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제 둘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사과도 요구하고 이런 잡음은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을 가를 재보궐선거, 또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총공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보이질 않습니까? 계속해서 용산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발표도 안 됐는데 무슨 사과를 먼저 합니까?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선문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모두를 불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또는 이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검찰의 형평성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10만 4천 원, 본인 밥값 빼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물론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을 때 기소를 한 적은 있지만 기소하라고 했는데 기소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눈치를 검찰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또 최재형 목사가 최초에는 청탁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청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검찰이 그래 맞아, 당신은 청탁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라면서 기소를 할 텐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아니야, 당신은 청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어 라고 계속해서 감싸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 5조만 하더라도요, 배우자나 공직자는 이런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께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전략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뭐 법사위 등에서 야당 단독으로 여러 증인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증인들을 다수 채택하는 것을 좀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을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야당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다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그 위원회별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증인들을 다수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그 모친까지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고 네. 또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뭐 여러 지금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소위 명 씨라고 불리우는 그분까지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간접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순직 해병 관련한 여러 증인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다른 국정감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는 성격의 증인 채택을 하고 또 이어가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또다시 정쟁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큰 염려의 시선으로 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 스모킹건을 찾겠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어떤 의도가 담긴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한 개씩 더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주가 조작부터 공천 개입, 그다음에 관저공사 비리 의혹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정황들과 의심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고 김건희 여사 역시도 국민들 앞에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일말의 어떤 사과 표명 없이 사실은 공개 활동을 재개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함으로써 야당은 국회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런 정치적인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확정한 증인 명단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이 민주당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 뭐 문재인 대통령 등 또는 다른 위원회지만 김혜경 여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 뭐 채택을 안 해주는 거죠. 워낙 숫자가 달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정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과거성이 있어야 돼요. 지난 그 국정 행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시정 방안을 찾아내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다? 이건 개입인 거죠. 수사 개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께서 조금 적극적 개입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말이 되도록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육박하고 있지만 이 무더위도 이번 주말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0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가 되면 최저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진짜 가을이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낮에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야외에 나와 햇살을 즐기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딱 돗자리 깔고 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놀러 나왔어요.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밖에서 계속 놀고 싶고 야외 활동 하고 싶죠.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8도 가까이 치솟았지만 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고기압이 내뿜는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에 열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로 넘어가는 다음 주부턴 북쪽에 찬 고기압이 확장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최저 기온이 경기 파주 7도, 충북 영동 9도 등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가을 태풍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될 경우 다음 주 후반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제주와 남부 지역에 호우와 강풍 등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먼저 피의자 신문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연신 뭐 죄송하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진실성이 느껴지진 않는데 이 30대 남성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소주 4병 정도 마셨다. 그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심신미약을 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 이제 재판에 들어섰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이 되는 과거의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 뭐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초에 지금 이 피의자가 술 4병을 마신 게 맞는 건지 뭐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피해 여성을 따라가서 이 사건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게 CCTV 역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 이 방송들을 통해서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을 쫓아갔을 때 술 4병을 마시고 만취했다라고 한다면 비틀거리던지 이런 모습이 포착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비틀거리는 모습 감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났을 때 주차장 쪽으로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모습 역시 만취한 사람이 뛰어갔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경찰에 체포된 시점입니다. 저 사건이 발생하고 직후에 바로 체포가 된 게 아니에요. 사건 발생 이후에 2시간여 만에 체포가 됐는데 이 체포된 상황을 보면 새벽 3시쯤에 만취 상태로 또 다른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서 출동을 했고 이제 체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4병을 사건 발생 이후에 마신 건지 이전에 마신 건지에 대한 조사 따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 가해 남성과 피해 여학생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격자 증언이 지금으로서는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 이 비명 소리를 듣고 쫓아가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피해자가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아가씨 저 남자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 여성이 저 좀 살려주세요.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한 800m가량 쫓아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어떤 목적 없이 무차별적인 살인을 벌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보면 두 사람 모르는 사이고 원한관계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경찰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휴대폰 지금 포렌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휴대폰 포렌식이 다 진행이 되면 정말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인 건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보다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대 여고생이 끝내 사망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피해 여학생은 얼마 전에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또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없는 피해 여학생에 대한 이 희생에 대해서 시민들 상당히 분노가 큰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도 친구를 바래다주고 귀가하던 길에 이런 참변을 겪은 겁니다. 지금 A 양이 숨진 곳엔 꽃다발과 과자가 놓이기도 했고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소녀의 죽음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충격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깝고 이런 대로변에서 일어난 게 굉장히 안 믿기고요. 피해자가 겪은 거의 반 정도만이라도 고통을 느끼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지금 가해자 신상이 퍼지면서요. 일부 시민들이 가해자가 운영했던 가게에 찾아가서 뭐 계란도 던지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SNS 그리고 피해자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식당 리뷰창에 문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분노 정말 이 댓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마, 가게 접고 죽음으로 사죄해라. 남은 생 역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식당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가게 외부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 계란을 던진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많은 사람들 지금 경찰에게 이 신상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도망가셨습니까? 왜 도망갔나요? 왜 도망갔나요?
자, 지금 뭐 질문에 이 묵묵부답인 거 이런 모습인데 지난 24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운전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이었는데 일단 그 사건 개요부터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24일 오전 3시경에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외제 고급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사람 가운데 여성은 사망했고 남성은 중상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추돌 후에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500m 정도 더 운행한 뒤에 사고 차량을 버리고 이 사고 차량 운전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만인 26일 밤 서울 강남에서 이 사고 차량 운전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 A씨가 과거 강남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를 낸 외제차에는요 30대 운전자와 지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차를 버린 뒤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서 출국 시도까지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씨 지인들의 도움으로 도피 행각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엔 함께 이 위험 운전을 했던 일행의 차량과 버스를 타고 인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동창이 만들어준 것으로 알려진 대포폰을 사용했고요.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리려고 했던 거죠. 이 A씨 지인이 구매해준 해외 항공권으로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출국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단념하고 서울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가해자인 운전자,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해서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김 씨 말고 이 도피를 도운 이 조력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겠죠? 일단 뭐 함께 타고 있었던 동승자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가해 운전자 A씨 그리고 아까 대포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조력자 B씨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구속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이 자영업자 수백 명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일명 이 장현맨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장현맨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그러니까 약 10개월여 동안이죠. 음식점 업주 무려 456명을 속여서 합의금 1억 원을 챙긴 사람이 바로 이 장현맨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한과 식사를 했는데 배탈 났다, 장염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지금 장현맨 A씨 업주가 합의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서 영업정지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러나 이들 음식점에 방문했던 적도 없고요. 당연히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배탈이 날 리도 없었겠죠. 이 행정처분을 우려한 업주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이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보면은 장염에 걸렸으니까 합의금을 달라 이렇게 협박을 해놓고 일부 업주들이 그럼 영수증, 진단서 보여달라 이러니까 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지 않았으니 그 식당에 영수증이 있을 리가 없겠죠. 예. 그리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으니 배탈이 날 리도 없고 배탈이 날 리도 없었으니 당연히 병원에 가서 뭐 뗄 수 있는 진단서 있을 리 만무하죠. 이 A씨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차례에서 20차례씩 이런 협박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 들어서 전국 음식점 전화한 곳만 무려 3천여 곳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피해 업주들이죠. 전화를 받은 피해 업주들 온라인상에서 보통 이제 같은 사례들을 지금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장현맨 조심하라 이렇게 서로에게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 피해 업주들에게 받았던 합의금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로 다 썼다. 이렇게 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현맨은 지난 4월 검거가 됐는데요. 이 검거 당시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장현맨으로 자 2월 15일 날
전주에 있는 저기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일행 6명이 뭐 밥 먹고 실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요구했는데 아줌마가 자꾸 물어보니까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 거부권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현맨이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무려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초범이 아니에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 원을 뜯어내서 이 당시 징역 1년이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이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동정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고요. 또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 지금 가해 남성 전혀 노력하지 않은 거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 전주 30도로 특히나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있는데요. 해가 지면 꽤 찬 기온이 감도는 만큼 외출하신다면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일부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제주 산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에는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